진짜 도둑, 그러니까 원래 법정에 서야 했을 장본인은 뒤쪽 자리에 앉아 복잡한 심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워낙 작아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동물이었다. 그 도둑은 바로 쥐, 대릭이었다. 자기하고 비슷비슷한 몸집의 동물들과 어울리는 일이 많아 그리 자주 볼 수 없기는 해도 대릭은 가윈의 친구였다. 재판 도중 대릭은 몇 번이나 앞으로 뛰어나가 가윈이 아니라 자기가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더러 겁이 났다.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가윈이 도둑이라는 증거는 모두 단순히 정황 증거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워 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가 범인이라는 것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그마저도 할 수가 없었다. 대릭은 어떻게 보물을 훔칠 수 있었을까? 왕궁의 보물창고는 왕이나 설계자, 건물을 세운 동물들, 가윈, 다른 호위병들, 그리고 다른 모든 동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다. 보물창고는 사방 벽이 30cm 두께의 돌로 되어 있고 바닥도 돌로 되어 있으며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육중하고 두 겹, 세 겹으로 자물쇠가 채워진 데다가 호위병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는 문뿐이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 바닥 한 귀퉁이 두 돌 사이에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뭔가를 들고 빠져나갈 만큼 충분한 틈이 빠끔히 나 있었다. 그리고 그 틈이 대릭의 눈에 띄었다. 어느 날 집 문 앞에서 두더지가 파놓은 땅굴을 탐험하다가 대릭은 우연히 돌 사이의 틈 바로 아래에 이르렀다. 대릭은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좀이 쑤실 지경이었다.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 보니 그곳은 바로 왕궁의 보물 창고였다. 대릭은 눈앞의 광경에 숨을 헐떡였다. 그날 일찍 그곳에 들른 베질왕이 램프를 끄는 것을 잊었던 터라 왕궁의 어마어마한 보물이 사방에서 찬란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한동안 대릭은 엄청난 보물에 압도되어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서서히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새빨갛게 불타는 듯한 루비 몇 개를 살짝 건드려 보았다. 늙은 참나무의 뒤틀린 뿌리 사이에 있는 자기 집. 때로는 축축하고 때로는 바싹 마른 흙이 바스러지는 벽. 가구는 온통 삐걱거리고 얼마 전에 어쩌다 주운 누런 삼배 조각으로 만든 침대. 썩은 치즈와 쾌쾌한 흙냄새가 진동하는 자신의 집을 떠올리면서 대릭은 차츰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러고는 야릇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야릇할 것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평생 범죄라 할 만한 일은 한 번도 저질러 본 적 없었지만 대릭은 반짝이는 루비를 가져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대릭은 루비 한 개를 들고 틈새를 빠져나와 참나무 뿌리 사이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동안 대릭은 조그만 사과, 그러니까 훔쳐온 루비를 들여다보며 여기에 놓아보았다가 저기에 놓아보았다가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대릭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위대한 왕은 조그만 루비 한 개 없어진 것쯤 연연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언짢은 기분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손안에 루비를 가졌다는 기분 좋은 느낌이 그 언짢은 마음보다 훨씬 강했다. 얼마 뒤 대릭은 다시 보물창고로 들어가 한 번에 한 개씩 루비를 훔치기 시작했다. 대릭은 집안을 멋지게 꾸밀 생각으로 루비들을 여기저기에 한 개씩 늘어놓았다. 그러자 집이 한층 나아 보이기 시작했고 대릭은 자기가 아주 중요한 쥐가 된 듯한 기분을 맛보았다. 잠깐씩 바깥 세상에 나갈 때면 친구들이 자기를 더욱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도 대릭이 좀 더 존중받을 만하게 굴었던 덕분이었겠지만 하찮은 생쥐라는 보잘것없는 지위가 불만스러운 대릭은 좀 더 많은 루비를 훔치러 보물창고를 들락거렸다. 이제 대릭에게는 은은한 램프 불빛을 받아 아름답게 반짝이는 선홍색 보석 29개가 있었다. 대릭은 그 루비들을 이렇게도 놓아보았다가 저렇게도 놓아보았다. 처음에는 울타리처럼 방에 빙 둘러 놓아보려 했지만 그러려면 서로 간격을 두고 놓아야만 했다. 대릭이 바란 건 그런 게 아니었다.
그 다음에는 침대 주위에 늘어놓아 보았다. 루비는 누런 삼배와 대조되어 놀라울 정도였다. 데릭이 좋아하는 아주 재미난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데릭은 사촌 제프리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제프리가 워낙 떠버리인 터라 섭섭한 마음을 억누르고 혼자서만 그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데릭은 침대에 누우면 루비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운 자세로도 호화로운 사치를 누리게 되기를 바랬다. 데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쪼르르 다니며 루비들을 방바닥 한가운데 동그랗게 모아놓았다. 반짝이는 루비가 칙칙한 흙 위에서 근사한 깔개가 되어주었다. 데릭은 삼배 침대에 다리를 꼬고 앉아 조그마한 치터를 연주하며 새롭게 꾸민 장식을 마음껏 즐겼다. 그 보물은 자기 것이 아니었다. 데릭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기 집 방바닥에 놓여 있었고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데릭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끔한 참나무 잔가지로 지팡이를 만들어 들고 산책을 나갔다. 만나는 동물마다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한마디씩 해주었다. 그날 밤에 데릭은 생쥐, 두더지, 개구리, 박쥐, 휘파람새 등 자기처럼 조그만 동물들로 이루어진 왕궁의 황제가 되어 커다란 벌레들의 시중을 받는 꿈을 꾸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데릭은 다시 보물 창고로 갔다. 이제 데릭은 반짝거리는 다가트 금화를 내오기 시작했다. 훔치는 게 아니라 그저 내온다고만 생각했다. 자기가 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절대 떠오르지 않았으니까. 데릭에게 범죄자란 불안당이고 언제라도 다른 동물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이며 감옥에 갇혀있는 동물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자기는 불안당도 아니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저 성격 좋고 마음 착한 쥐 데릭일 뿐이니 말이다. 데릭은 워낙 부지런한 쥐여서 그 묵직한 금화를 들고 두더지가 파놓은 굴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 데릭은 일꾼이고 수집가였으며 장식가였고 쉴 때에는 갑부였다. 데릭은 다카트 금화들이 자기 집 벽의 제격일 거라고 생각했다. 데릭은 발 받침대를 만들고 엄청난 노력을 들여 금화를 들어 올렸다. 자칫 실수해서 긁히지 않도록 천을 씌운 망치로 금화를 내벽에 박아 넣었다. 망치질을 하는 사이 내내 금화를 붙잡고 있어야 하니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여간 벅찬 일이 아니었다. 효과는 놀라웠다. 은은한 금빛이 사방에 둘러있고 여기저기에서 루비들이 거울처럼 금화를 비추었으며 루비 고유의 빨간 빛은 이쪽 저쪽 벽에 걸린 금화의 영상을 반사해 찬란히 빛났다. 데릭은 촛불을 켜기로 했다. 그러자 램프 불빛보다 훨씬 더 근사해졌다. 촛불이 가물거릴 때면 루비와 금빛 그림자들이 춤추는 것 같았고 그 광경을 보는 데릭의 심장은 흥분으로 콩콩 뛰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누군가와 나눌 수만 있다면 더없이 행복할 텐데. 데릭은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가 마을로 갔다. 마을에서 데릭은 가게 진열장에 장식된 물건들에 관심 있는 척하며 거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모퉁이를 사성거리면서 지나가는 동물 아무에게나 인사를 건넸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건 비밀이어야 했다. 어차피 비밀이어야 한다면 비밀을 간직한 재미를 만끽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데릭은 팔 아래에 지팡이를 끼고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는 길을 따라 어슬렁거렸다. 마침내 알고 지내는 토끼를 만나자 데릭은 먼저 말을 걸었다. 지금 하늘에 떠있는 구름대는 비를 쏟아낼 생각도 아니면서 그저 위협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둥, 어떻다는 둥,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면서 데릭은 보물로 가득 찬 집을 떠올리며 아무것도 모르는 토끼의 바보스런 웃음 속에 자신도 웃음을 지었다. 그날 밤에 데릭은 송로버섯을 먹었다. 찾아내기 쉽지 않았지만 데릭은 찾고 파헤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송로버섯 요리에 3년 묵힌 잘 익은 포도주 한 병을 곁들였다. 데릭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모습을 훑어보았다. 포도주 몇 방울이 수염에 묻어 있었다. 데릭은 술방울을 닦아냈다. 아니,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이 조그만 저택의 색깔은 온통 따뜻한 색이었다. 빨간 루비에 금색
다카트 금화, 밤색 흙, 누런 삼배, 나무, 게다가 하나같이 촛불빛에 노랗게 빛났다. 여기에는 뭔가 이것과 대조를 이룰 눈에 띄는 색이 필요했다. 대릭은 밤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날이 밝기가 무섭게 보물창고로 달려갔다. 여전히 어마어마한 보물에 감명을 받기는 했지만 압도된 듯한 기분은 느끼지 않았다. 이제는 대릭 자신이 무척이나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대릭은 솜씨 좋게 세공된 은 장식품 몇 점을 찾아냈다. 그 가운데는 언젠가 베젤왕이 입었던 자줏빛 옷에 꽂힌 것을 본 적 있는 우아하게 조각된 백합이 아로새겨진 메달도 들어있었다. 대릭은 이 메달을 들고 틈새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보물창고로 돌아와 반지 한 쌍, 브로치 한 개, 자기 몸집만큼이나 큰 숟가락 같은 은 장식품 몇 점도 가져왔다. 대릭은 그 숟가락을 옷장 옆 벽에다가 언뜻 보면 대충 놓아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모저모 세심하게 따져서 기대 놓았다. 은으로 된 메달은 편지 받침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옷장 맨 위에 올렸다. 브로치는 문에 달았고 반지들은 의자 등받이에 걸어 놓았다. 그러고는 이쪽 저쪽에서 자기의 작품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았다. 무척 멋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아주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었다. 대릭은 허겁지겁 보물창고로 갔다. 거기에서 벨벳으로 된 덮개를 들춰보다가 대릭은 캘리캣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다이아몬드의 엄청난 크기에 대릭은 할 말을 잃었다. 다이아몬드를 보고 나자 다시 자기 집이 초라하게만 여겨졌다. 어떻게든 가져가야 했다.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었다. 흥분으로 전율한 대릭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자기의 대담함에 기겁하고 한편으로는 우쭐한 기분도 느끼면서 큼지막한 다이아몬드를 옮기기 시작했다. 우선 탁자 위에서 밀어 떨어뜨려서는 돌바닥으로 굴려 틈새에 닿자 그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리고 굴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굴려 마침내 집에 닿았다. 대릭은 그 다이아몬드를 캘리캑이라 부르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물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저 말문이 막힐 만큼 큰 감동을 주며 몹시 번쩍이고 찬란하게 그지없는 데다가 거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대릭은 이 보물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이 보물이 어디에 있어야 마땅할지 잘 알고 있었다. 바로 방 한가운데 있는 삐걱거리는 탁자 위였다. 대릭은 다이아몬드를 들고 간신히 탁자 위로 기어 올라가 램프며 초에 모두 불을 밝혔다. 캘리캑 다이아몬드는 노란 불빛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사방에 푸른 빛을 뿌려주었다. 노란 불빛, 그 반사된 색깔, 거기에 더해진 환상적인 파란 빛은 경탄할 만한 광경을 자아냈고 대릭은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지경이었다. 이제 집은 궁전이었고 대릭은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 사실 여전히 썩은 치즈와 흙냄새가 진동하고 구석에는 허섭쓰레기가 가득한 데다 가구들이 삐걱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궁전은 궁전이었다. 치즈와 포도주, 거기에 버섯으로 배를 채우고 나서 대릭은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이고 들썩이고 꺽꺽 트림을 하며 생각을 거듭했다. 그 버려진 두더지 꿀로 이끌린 건 사고였을까? 아니면 어떤 위대한 힘으로 이루어진 운명이었을까? 아무것도 아닌 대릭, 그저 그런 생쥐에 불과한 자기가 과연 이렇게 엄청난 행운을 쥐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말인가? 대릭은 밤이 으슥해져서야 잠이 들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난 대릭의 머릿속에는 사실을 털어놓을 친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직은 누구인지 생각해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비밀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했다. 자기 감정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 광경을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이 집으로 들어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려면 당연히 자기만큼이나 조그만 짐승이어야 했다. 점심 무렵 대릭은 서둘러 마을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윈의 재판 소식을 들었다. 어디를 가든 모두들 그 얘기뿐이었다. 대릭은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한 번도 도둑질이 들킬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때때로 그런 생각이 언뜻 스치기라도 하면
재빨리 그 두려움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버렸다. 비밀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영원히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대릭은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대릭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가윈의 처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훌륭한 거위니까 틀림없이 아무 일 없을 거야. 가윈 같은 거위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세상 어느 누가 믿는단 말인가? 모두들 가윈을 칭송해 마지 않았고 왕은 더욱더 그러했다.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믿을 리가 있을까? 막상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나 자신조차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지 못했지. 하지만 혹시라도 가윈이 죄를 덮어쓰게 된다면, 그래, 가윈이 혹시라도 죄를 덮어쓴다면, 내가 나서서 범인이라 말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줄 거야. 틀림없이 그럴 테지만 가윈이 아무 죄가 없다고 판명되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지? 대릭은 자기 손으로 일구어 놓은 집안을 돌아보았다. 금빛 벽이 조금 빛바랜 것처럼 보였다. 루비도 그 화려함을 얼마간 잃은 듯했다. 대릭은 돌아 누워 침대 위에 엎드렸다. 자기의 따뜻한 숨결과 곰팡내 나는 익숙한 침대 냄새에 어느 정도 위안을 받았다. 재판이 열리기 전 사흘 동안 대릭은 점차 자기가 도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도 좀도둑이 아닌 큰 도둑이었다. 왕궁의 보물을 훔치다니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대릭은 스스로 그 사실을 알아차리도록 허락조차 하지 않은 거였다. 범죄가 저질러졌기에 재판이 열리는 것이었고 그 범죄를 저지른 이는 바로 자기 자신, 대릭이었다. 대릭은 몇 번이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봐도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좀 슬퍼 보이고 걱정에 가득 찬 듯 보이기는 해도 예전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 가윈이 범죄자처럼 보일까? 당연히 아니었다. 그렇지만 가윈은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 가윈이 죄를 덮어쓰는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었다. 대릭은 자백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곧장 왕 앞으로 나아가 상황을 되돌리고 달게 처벌을 받으리라. 처벌? 어떤 처벌이 내려지지? 광장 한복판에서 교수형을 당하려나? 채찍으로 맞게 되나? 벌레가 득실되는 감방에서 빵과 물만 먹으면서 몇 년을 보내야 하나? 왕국에서 추방될까? 왕의 사랑을 잃게 되나? 아니, 자백할 수는 없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윈이 죄를 덮어쓰는 일만 없다면 자백하지 말아야지. 설마 그런 일이야 있으려고. 이런저런 근심으로 대릭은 재판이 열리는 날까지 잠 못 이루고 단 1시간도 맘 편히 보내지 못했다. 재판을 지켜보며 대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대릭은 법정의 한 구석에 놓인 긴 의자에서 돼지우리 곁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현명하신 폐하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대체 왕국의 동물들 전체가, 가윈의 친구인 그들이 어떻게 가윈에게 등을 돌린단 말인가. 설령 가윈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가윈의 친구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도대체 이게 무슨 우정이람? 왜 가윈은 좀 더 소리를 높여 자기를 변론하려 하지 않을까? 대릭은 가윈이 창밖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았다면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연극을 끝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했다. 대릭은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비틀거리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삐걱이는 탁자 앞에 주저앉아서는 캘리캑 다이아몬드에 고개를 얹었다. 심한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보드랍고 폭신한 이마에 닿는 딱딱하고 차가운 다이아몬드의 촉감은 또렷이 느껴졌다.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연히 왕궁의 보물창고에 들어가 왕의 보물을 보고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바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되돌릴 수 없어 다시 그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찬찬히 생각해보고 보물을 훔치는 짓은 하지 않았으련만, 아니면 곧장 왕에게 나가 바닥에 두 돌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말끔히 메울 수 있게 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았을 테고 어쩌면 유명해졌을지도 모르는데, 대체 왜 부자가 되고, 아니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고 싶어 했을까? 전에는 불행한 쥐였나? 가끔은 왕조차도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으면서 완벽하게 행복한 이가 누가 있단 말인가?
어쨌든 가위는 달아났고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적어도 대릭은 그 점에서는 고마움을 느꼈다. 대릭은 음악으로 기분을 바꿔보기로 했다. 그래서 치터를 들고 자리에 앉아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줄이 미끄러졌다. 대릭은 절망에 빠져버렸다. 몇 주가 흘렀다. 대릭은 먹지도 않고 하는 일 없이 벽에 붙은 다카트 그마를 멍하니 올려다보며 참나무 뿌리 사이에 난 구멍에 처박혀만 있었다. 때로는 침대에서 시체처럼 누워있기도 했다. 그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1초도 더 견딜 수 없이 느껴질 때는 마을로 나가보았다. 친구들은 어디 아픈 것 아니냐며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한마디씩 했다. 왕의 수색대가 가윈이 사라진 호수 너머 숲속을 지금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다. 집에 있으면 대릭은 다시금 가윈 생각에 잠겼다. 어디에 있든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 가윈이 행복할 수 없으리라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모든 이들에게 버림을 받고 죄인처럼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어느 무고한 생물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행복하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가윈은 상처 입은 채 어딘가에 홀로 숨어있을 터였다. 대릭은 가윈의 명예를 구할 계략을 생각해냈다. 계속해서 보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다들 가윈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 며칠 동안 대릭은 보물창고로 몰래 숨어들어가 보석이건 메달이건 돈이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훔쳐내서는 자기 집에 아무렇게나 쌓아놓았다. 대릭은 마을에 나갔다가 새로운 도둑이 세상에 드러났으며 열쇠를 가진 이가 배질왕뿐이니 이제는 배질왕 말고는 아무도 의심할 만한 동물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가윈은 아무 잘못이 없었고 부당하게 희생되었다는 것만은 모두들 확실히 깨닫고 있었다. 동물들은 하나같이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떨구고 길을 오갔다. 왕은 절망했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총리를 호통치고 진짜 도둑을 찾는 이에게 엄청난 포상금을 걸고 가윈을 찾는 수색대를 2배로 늘리는 것뿐이었다. 도둑이 돈 뒤로 대릭이 한 첫 번째 좋은 일은 가윈의 죄를 벗겨준 것이었다. 그 일로 대릭은 얼마간 비참한 기분을 벗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지는 않았다. 자기가 저지른 일로 슬픔에 젖은 왕실이며 그 백성들 생각과 가윈의 명예를 회복시켜 보았자 정작 가윈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깨달음에 사로잡혔을 뿐이었다. 도저히 빠져나올 길 없는 절망에 깊이 빠져버렸다. 뭔가를 해야만 했다. 죄책감을 벗어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릭은 가윈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더 이상 도둑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천천히 훔쳐온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시작했다. 조금씩 대릭은 약탈품을 보물창고에 갖다 놓았다. 퍽 고된 일이었지만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대릭에게 힘을 주었다. 대릭은 일을 잘하려는 생각에 먹을 것을 입에 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 곧 배도 고파졌다. 첫날에는 금알을 떼어내어 보물창고로 불려갔다. 이튿날에는 루비와 캘리캑 다이아몬드를 갖다 놓았다. 셋째 날 대릭은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모든 보물을 죄다 돌려놓을 수 있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다. 어디를 가든 엄청난 의구심과 당혹감으로 가득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대릭은 또 병사들이 숲속에서 가윈을 찾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가윈이 숲속에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더 멀리 펼쳐진 들판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다. 아마도 그들의 노력은 헛될지도 몰랐다. 가윈이 머나먼 땅으로 가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니까. 보물이 돌아왔다고 해서 예전의 행복을 찾은 건 아니었다. 처음에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는 보물을 찾는 일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보았다. 문제는 정작 자기들이 가윈에게 저지른 일이었고 모두들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시는 행복한 기분을 맛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굳이 진짜 도둑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 도둑은 보잘것없는 굴에 틀어박혀 흙벽에 남은 다카트 금화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시 행복한 기분을 맛볼 수 있다면 이 소박한 구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터였다. 하지만 대릭은 행복한 기분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물을 죄다 돌려놓았으니 더 이상은 도둑이 아닐지도 몰랐다. 가윈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그렇지만 데릭은 가윈이 불행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베질 왕이 불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왕국의 모든 이들이 불행했고 그것은 바로 자신, 데릭의 책임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왕국 전체에 걸려있는 우울함의 먹구름이 데릭에게 더욱 두텁게 드리워져 있었다.